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학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어서 해열제 20알을 먹으면서 우리 보건당국의 눈을 속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보건당국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알이나 해열제를 먹으면서 모두를 속이는 동안 같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봄꽃이 참으로 흐드러지고 있습니다. 벚꽃 참 예쁘더군요. 그런데 그 벚꽃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유학생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왜 해열제를 20알씩이나 먹었던 걸까요? 20알씩이나 해열제를 먹은 그 이유,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가격리 일가족이 동네에 활보하는 일도 있었고요. 해열제를 먹고 입국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침 위반 위험 수위다. 동아일보가 오늘 삐용삐용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격리 이탈, 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 1년. 정부는 일부의 일탈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심된 물거품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벚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상춘객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주말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발표했지만 상춘객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벚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미국 확진자만 31만 명, 사망은 8,400명. 백악관에선 약국도 가지 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수준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1224명이 숨져서 하루 최다 사망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2주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의 이 사망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유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유학생이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은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인데 코로나 이후 개인의 삶, 기업의 경영, 정부 역할 다 바뀐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한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하객 한 명도 없이 원격 화상 생중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가는 박명수 씨가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하객들이 생중계판에 쭉쭉쭉쭉쭉쭉쭉 다 같이 화상으로 결혼식을 참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혹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또 다른 무언가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결혼식 굉장히 이색적인데 이런 장면이 이제 이색적인 장면이 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잠시 후에 이 화상 결혼식 한 대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사 힘내세요. 세상에 힘낼 사람이 따로 있지. N번방에 그 박사를 힘내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뭡니까 이거? 수사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치는 신생 N번방들.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160여 명. 우리가 박사다. 아하. 그러세요. 비밀방.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해시태그 후원. 이야. 점입가경. 이분들은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1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범죄를 즐기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비웃고 있는 겁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N번방 이용자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김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이었던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전직 경제 전문 방송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혜원 교수님 나왔고요. 그리고 25년
보좌관 출신, 국회 전문가, 공간과 논쟁 장성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꽃놀이. 참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개나리도 어쩜 그렇게 노랗게 폈고 진달래도 언뜻언뜻 보이고 참 마음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 오늘 저희가 가져봐 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주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결혼을 하겠다는 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주례는 문재인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은 괜찮은 걸까요? 선거법상 위법은 아닐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독설. 여야의 공중전, 선거전이 치열한데 독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벚꽃 보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벚꽃 상충객들 주말새 쏟아졌고요. 자가격리 방침을 일부러 어긴 일가족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이름하여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흐드러지는 봄꽃의 유혹에 점점점 그 뒤에 생략된 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를 어긴 무법자들의 이야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개인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무법자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위반 건수를 벌써 13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생각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59건을 수사 중인데, 예컨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GIS 활용하면 24시간으로 다 감시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불시점검 확대하고 주민신고제도 도입하고 거리두기도 연장했습니다. 누가 어겼는지 한번 보시죠. 경기 군포시에 격리 중인 한 가족이 복권방도 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군포 효사랑 요양원 85세 확진자의 아들, 며느리, 손녀 요 가족들이 오늘의 대상자인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격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일단 거부했어요. 이거부터 뭔가 잘못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는 아예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며느리, 손녀가. 자, 먼저 아들부터 보시죠. A씨는 무단 이탈, 7일 동안 무단 이탈했다. 5차례 군포 물류센터를 방문했고 로또 복권 판매점 2곳을 방문했어요. 2곳이나 방문했어요. 아니 지금 그 로또방 갈 때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가격리 중이시잖아요. 복권방을 왜 갑니까? 그 복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1일 확정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며느리는 더합니다. 무단이탈 6일인데 남편이 확진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유소 갔고요, 김밥집 갔고요, 은행 ATM 갔고요, 마트 갔고요, 교회 주차장 갔고요, 결국 확진 판정 받았고요.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들?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군포시는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판단됐고 이 부부의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A씨 가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일부러 두고 인근 공원을 5시간 활보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무부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위중하게 우리 당국이 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시겠고요. 서울 강남구에서 청담동에 거주하는 D씨는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출근을 했다. 4시간 근무한 후 확진받았다.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남구는 이분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선생님들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군포의 부부가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인데 남편이 로또방 등을 갖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인도 계속해서 ATM 머신 등등을 활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군포시는 고발하기로 했어요. 김정인 교수님,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들 부부를.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군포 효사랑 요양병원 첫 번째 그 사망자분의 자녀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그 방호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중인데 그 상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굉장히 미울 것 같거든요. 예.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잘 아실 텐데.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확진이 아니었지만 자가격리 기간이었고 물론 확진 판정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했다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에 여러 가지 다니시고 또 그 용인에 있는 화합미술관 나들이도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일벌백계 해야지 경각심을 주어야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암미술관은 결국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그 부분은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기사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잡고 그런데 미술관인지 미술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성규 대변인 네. 아니 ATM 머신, 복권방 그리고 김밥집 특히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이쿠 야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아까 상까지 치르셨다고 했으면 더군다나 나도 확진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김밥집이나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그 뭐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정말 겁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겁나야 저는 되거든요. 지금 화가 납니다. 왜 저 보면서 앱 설치도 거부했다 그러죠. 예. 위치 추적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상습 이탈했다 그러죠. 50대 아닙니까? 철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 안 하신 거 하나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다닐 때 제주도 모녀 사건 이분들 얘기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찾아봤더니요. 제주도 모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3월 26일 날 원희룡 지사가 CCTV 제주도의 그 사각지대 좀 찾아보고 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27일 날 이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때가 이때다. 예. 복권방 가고. 예. 에버랜드 가고. 그 예.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분들의 상식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할지 몰상식이라고 얘기할지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저뿐 아니겠죠.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개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정말 좀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우리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결국 우리가 대구 신천지 포함해가지고 초창기에 감염 폭발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 결정을 안 했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설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30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는 이 상태에 나타나면서 지금 예. 굉장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그랬어요. 감기 정도 증상밖에 안 된다.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거 해결될 것이다.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지금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잡고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나라를 잡고 지금 세상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가 나라도 잡았다. 한 사람의 설마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저는 이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징역 감옥 보내고 벌금 물리는 거 좋은데 이런 분들 얼굴 좀 꼭 좀 공개하셔서 네. 정말로 세상에 책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망신을 책임으로 좀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우리 박 대변인께서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화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 군포 A 부부 선생님들 지금 군포시에서는 장선 소장님 지금 대단히 분노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갔다라는 대목을 그 대목 때문에 군포시에서 이거 한 것 같아요. 휴대전화 일부 집에 왔다라는 말은 모르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추측건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건 휴대전화 없으면 우리 추적하겠어? 나 김밥 먹으러 간다. 뭐 그런 의도 아니었나? 군포시에서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죠. 집에 두고 다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를 추적을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설마 나는 괜찮겠지. 내가 나가서 뭐 옮기겠어.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자가격리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당국의 조치에 정말 국민들이 다 따라야 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오늘 제목 보세요. 밑에 나가고 있잖아요. 무법자처럼 위치 추적을 피해서 무법자처럼 돌아다녔다. 어떠한 이런 제목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가지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미국에서 캔자스에서 유학 중인 한 유학생이 우리나라로 최근에 귀국을 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한, 발열, 뭐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학생 해열제를요 무려 몇 알 드신 줄 아십니까? 20알. 20알을 먹고 비행기 탔습니다. 해열제를 20알이나 그 유학생은 왜 그랬을까? 이 의도를 오늘 파악해야 됩니다. 왜 본인은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었을까? 미국 유학생 A씨 18살 지난 달 23일부터 발열 근육통 증상. 이거 전형적인 뭡니까? 코로나 증상이에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근육통과 발열과 오할, 몸살, 코로나 증상. 미국이잖아요, 또. 비행기 탑승 전에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었다. 해열제는요, 보통 한 알 먹습니다. 심하면 2알. 근데 20알 먹었다는 건 이거 내가 반드시 나의 증상 숨기고 한국 오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미국 현지 공항 발열 검사, 인천공항 검역대 모두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해열제 20알 먹고 검역 통과할 수 있는 거면 이거 검역 다 뚫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의도를 갖고 검역을 숨긴다라는 의도를 갖고 들어오면 이거 손수무책 아닙니까? 속수무책. 25일에 입국했어요. 아버지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항 검역 당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A씨 행동 때문에 같이 비행기 탄 사람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미국에서 여기 오려면 열몇 시간이잖아요. 열몇 시간 내내 비행기 옆에서 타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영화도 같이 본 사람들 20여 명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분들은 이 뉴스 보고 얼마나 무섭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이딴 해열제 복용 무사 통과. 영국 유학생 B씨 20대인데 인천공항 도착 정 종합감기약을 복용했고 입국 당시 감기약 안 먹었는데요. 두통약 먹었는데요. 라고 진술. 무증상으로 검역대 통과. 제주공항에 도착. 공항 내 워킹스루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입국한 유학생 G씨. 한국 의료보험을 계속 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오죽하면 비행기, 체류비, 진단비 다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에 무사히 돌아가면 치료받기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무리하게 해열제를 복용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확진 판정받아도 바로 치료받을 환경이 아니다. 중증 위주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치료받기까지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다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주인 교수님, 이 특히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은 유학생, 본인이 20알을 먹었다는 것은 내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증상을 숨기기 위함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비단 이제 해열제 20알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오전에 선별진료소를 찾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9세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 어린 나이고 본인도 상당히 무서웠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이 개개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을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모님의 어떤 권유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검역대를 통과하려면 이 발열 증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해열제 20알이나 먹은 부작용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아세타미노펜 계열 같은 경우에 저렇게 과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루펜 계열의 그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검역대를 통과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대 교수님이시니까 해열제를 보통 한 알 먹잖아요. 심하면 2알. 한 알에서 2알을 먹죠. 20알 먹는다는 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죠? 아니죠. 어. 예.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는데 일단은 미국의 현지에서 로컬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까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식사를 2끼에서 3끼 정도를 하는 국제선을 탔을 때에는 이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게 되는 예. 과정에서 승무원을 매개로 해서 다른 승객들한테 전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무증상보다 증상이 있는데 해열제 등으로 증상을 숨긴 경우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기본적으로 증상이 발현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게 되면 그만큼 전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더군다나 도착하고서 부산에 왔을 때 오전에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봐서는 이미 체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파를 시킬 환경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어리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범죄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비단 한 건만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건이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입국하고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열제를 복용해서 반려를 숨기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검역대로 해열제를 안 먹고선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부모가 코치를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 개인 김정희 교수님의 개인 추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이렇게 다량으로 복용했다라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팩트입니다. 박삼실 총장님 나오셨는데 헌법학자시잖아요. 법은 일벌백계를 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물론 이 유학생의 심경, 이 유학생의 부모님의 심경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애, 금쪽 같은 우리 애, 미국에 저대로 두면 치료도 못 받고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해열제 20알 먹고서라도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줘야겠다라는 부모의 심경은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닌데 이 학생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들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김 교수께서 이제 개인 기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토를 달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부모님이 들어오라 할 때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 부모하고 상의하지 않고 유학생 신분에 있는 한은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한은 아마도 부모하고 많은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일벌백계를 한다. 그럼 법을 딱 한 방에 그냥 모든 범죄 행위를 갖다가 발본색원시키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발열 검사라든가 이 검역 대상 또는 아까 자가격리 그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것이 총동원이 돼야 된다. 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라는 것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질병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칙을 잘 지키고 시민의식이 높고 또 부모 자식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은 오히려 부모님이 너 그것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걸 주의해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분명히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법은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곳에 그 법이 적용되도록 많은 장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옆에 사람이 신고를 떳떳하게 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포상까지 해줘야 되고 우리가 독일을 예를 들을 때 법을 참 잘 지킨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보면 벤치에 저 노인네들이 앉아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보자마자 신고하면 포상이 나옵니다.
법이 그냥 지켜져요. 예.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강력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4월 1일부터 이제 발동이 됐지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도 정말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가 저는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위반을 했을 때 법 위반으로서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같이 물어주는. 마치 원희룡 지사가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동원됐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법으로도 잡히구나라는 예. 정치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강력하게. 짧게 제가 이 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어느 나라든지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암흑의 시대라 보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우찌다라는 그 아주 진보학자가 아베를 비판합니다. 원숭이 같다고. 도대체 미래를 보지 않고 순간순간 어떻게 모면하려는 코로나 대처법이 오늘날 일본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저는 보편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봐요. 즉 로마 평범한 시대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 조건이 코로나19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확실히 잡아야 된다. 모든 법이 저는 동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법적 장치. 징역 1년 이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손해배상의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된다. 앞서 군포 부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버랜드를 표 끊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근처에 이제 숲길을 걸은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버랜드를 들어갔든 숲길을 걸었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선생님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말 사이에 많은 상충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상충객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지자체가 아예 유채꽃밭을 트랙터로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 예쁜 유채꽃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는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유채꽃밭에는 배경음악이 이렇게 무서운 음악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무서운 음악 틀었잖아요.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상충객들이 몰려드니까 이 지자체와 농가들이 그냥 아예 갈아엎고, 이럴 거면 갈아엎자. 오지마. 제발 오지마. 왜 와? 들어없는 모습들 보고 계십니다. 장영 교수님, 저희가 제목을 흐드러지는 봄꽃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이 벚꽃, 개나리, 유채꽃 너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규칙을 좀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 아니, 그리고 게다가 뭐 밖에 나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라는 뭐 자가격리 의무자들이면 모르겠지만 다들 지금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공식 용어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고 밖에 못 돌아다니고 사람들 못 만나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 출구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될 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봄이니까 꽃도 보러 가고 뭐 혼자 등산도 가고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인 것처럼 자기네끼리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떠들고 웃고 막 부딪히든 말든 지나다니고 이런 분들 때문에 또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섞여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좀 좋은 뉴스처럼 청주 무심천변에 벚꽃이 지금 엄청 예쁘게 피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일방향으로만 쭉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마주치는 일 없고 서로 이렇게 호흡기가 가까워지는 일을 아예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서 무심천 벚꽃은 지금 축제 중이다. 이런 뉴스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외에는 정말 무분별하거든요. 가까운 공원에만 가도 정말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예년 봄보다 더 사람이 많다라고 느끼는 곳도 좀 보일 정도예요.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일단은 모여 있는 거 보면 왜들 저러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걱정도 되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을까요? 혹은 나만 괜찮으면 괜찮겠죠. 혹은 나는 걸려도 뭐 내 문제니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서 유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자식 생각하는 부모나 혹은 본인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감염병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법적 처벌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꽃을 보러 가고 싶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 경각심을 갖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유채꽃밭을 들어먹겠습니까? 들어보겠어요. 저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예쁜데. 한 커플은 결혼식은 올려야겠고 코로나19는 무섭고 하객들은 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론 한 기업이 후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화상으로 결혼식을 연 겁니다. 실제 두 커플은 예식장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하객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화상 채팅으로 하객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진풍경도 열렸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결혼식 풍경이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가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메시지 전합니다. 네, 좀 못 온다는 말을 아주 길게 하시네.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뭐죠? 안녕하세요. 네? 뭐야? 하지수 박지혜님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10대 축가 바보에게 바보가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보셨지만 취재진들만 저 자리에 함께했고 하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미국에서 사망자 확진자 수가 늘고 있잖아요. CNN 앵커가 생방송 도중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상황이 참담하다는 거죠. 그 생방송 장면 함께 보시죠. And I saw him and I begged him not to leave us and I prayed. And then the doctor took the phone. And he said, I'm sorry, but there's no more pulse. Sorry, you made me cry. 김정인 교수님 지금 미국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형님께서도 미국에서 유학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진자가 33만 명. 뉴욕에 있는 한 한인 의사는요. 9.11 테러보다 더 했다. 시신을 실은 냉동차들이 많이 보인다. 미국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형 유학은 아니고 유학하고 나서 직장. 직장. 예. 예, 이제 현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계속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집 밖은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그러니까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려서 2주 정도 지났는데 거의 지역 경제가 마비 상태가 왔다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단계에서 초기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제안을 하고 싶은 점은 계속 제가 이제 돌직구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라. 그래야지 확산을 그나마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그 과학적인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키트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키트 생산해서 조기에 확진을 해서 나가는 방향, 전파 방향을 차단을 해야지만 더 맞는 방향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손 쓸 길이 없을 때에는 집단 면역 체계, 그러니까 허드 이뮤니티에 기대는 방법, 굉장히 무서운 방역 정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쓰인 군대 휴대폰. 군인들에게 휴대폰 준 거 이렇게 쓰라고 준 건 아닌데 박사방의 주범이죠. 조주빈의 이른바 공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붙잡혔는데
현직 군인입니다. 일병이에요. 그런데 입대 후에도 이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일병, 군인, 현역 군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압수했는데 성착취 동영상을 포함한 영상이 1000여 개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현역 군인, 공범 함께 보시죠. 지난 3일 군사경찰이 조주빈의 공범 육군 일병 A씨, 닉네임 이기야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성착취물 1000여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야, 이 1000여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군 생활 중에 아마도 추측키로는 군 생활하면서 이 육군 일병 A씨가 이 성착취물 영상을 군대 동기들이나 군대 선후임들과 함께 돌려보진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조주빈의 활동을 돕는 대가로 돈 대신 성착취물을 받았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착취물 1000여 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대 내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게 충격적인데 지난달 말까지 텔레그램에서 이기야 닉네임 활동은 그러니까 군 입대해서 군 생활하면서 지난 말까지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 엠번방 활동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군대 내에서? 아니 지금 군인 우리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12월 입대 후 거의 매일 조주빈 등과 연락을 해온 정황도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성수 소장님, 네. 그 군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디 다녔습니까? 저는 방위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구나. 방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방위 나쁜 건 아닌데 왜냐면 제 질문이 이제 군 내에서 휴대전화 그 상황 질문 드린 건데 변함우 변호사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공익근무요원이었어요. 아 그렇죠. 박성희 대변인 현역 다녀오셨어요? 저 현역 갔다 왔고요. 휴대전화 썼습니까 그때? 그때 휴대전화는 없었죠. 아 저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누가 옆에서 저걸 보면 군대 내부 가서 같이 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요. 그 궁금한 거죠. 예, 군대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사람들, 특히 그 젊은 20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가장 호기심이 나는 저런 성과 관련된 문제, 잡지든지 사진이든지 뭐 저런 영상물을 보게 되면 옆에서 다 알게 되죠. 아니 이러라고 휴대전화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사실은 휴대전화 쓰게 할 때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냥 음란물도 아니고 성범죄 영상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조주빈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조사에서 자기는 이 문제보다도 손석희 사장 관련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줄 알았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될 문제. 이 얘기가 이제 뒤집으면 이 얘기거든요. 젊은이들이 이 요즘에 흔히 돌고 있는 성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없는지,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날 뭐 우리도 봤지만은 손석희 사장에게 뭐 미안하다 이러면서도 조주민은 뭐라 하냐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안 했었거든요. 아무 대답 안 했었거든요. 이게 요즘 20대, 죄송합니다. 20대를 통칭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높지 않은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일단은 좀 보여줬다고 보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군대 내 이런 문화가 저 12월 달에 군대를 갔다니까 발견될 때까지 한 3개월밖에 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3개월 내.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일에 관여하게 됐을까. 그리고 저 문제를 정말 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즐기는 그런 현상이 군 내부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 좀 많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군내 입대하고서도 조주빈과 함께 이런 성착취 범죄 활동들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장수 소장님, 네. 죄송해요. 아까 질문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라고 군인들한테 휴대전화 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야 될 게 군인들 휴대전화 언제부터 쓰게 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부터 된 건데 지금 그거는 가족들과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안부를 전해라 그런 차원이었는데 범죄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범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례는 불법 도박 사례까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포츠 도박 그거. 군대를 지금 잘하는 그런 분들은요, 지금 어떤 사진을 보내왔는데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모든 장병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 잘 때도 그렇고 중간에 새벽에도 그렇고 이 휴대폰이 이 안부 전화가 아니라 본인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는 뭐 당기사병으로 출퇴근을 했지만 각 그 같이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같은 선후배 장병들과 이걸 공유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당국에서 좀 확인하고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기 얘기 조금만 하자면 저는 군대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화기라고 지칭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통화를 원하게 한다면 통화가 되는 기기를 주면 되지 스마트폰은 통화하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건 그냥 컴퓨터다. 컴퓨터에 통화 기능이 있는 기기일 뿐이거든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전화기라고 한다면 뭐 공중전화를 여러 개 한다던가 혹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까지 허용을 하는 방법은 가능하대. 스마트폰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각종 범죄든 범죄가 아니라 좋은 일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고 특히 조지빈이가 그 이번에 자기가 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도 그 친구가 저는 젊은 성착취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기보다는 자신의 전략대로 이렇게 해서 묻힐 거라는 과거의 다른 이력들을 보고 본인 딴엔 되게 머리를 써서 전략을 짰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반성문도 이렇게 쓰면 되고 저렇게 쓰면 되고 너무나 많은 법적인 피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군대에 이 친구도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조주빈과 일했던 친구라고 하거든요.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은 각종 범죄에 있어서는 아주 프로급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현역 장병들한테는 미안하지만 2년 2개월 현역 공부한 군 선배로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사병들한테 휴대전화 주는 거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행을 할 때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시행된 제도고 그때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이 예고됐었는데 그냥 부작용을 넘어서 변함 변호사님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 군 내부에서 이 조주민의 공범이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하는 범죄에 공범 활동을 있는 동안 부대 내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 이제 휴대전화를 병사들한테 사용하게 함을 때 이제 우려됐던 것은 군대 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그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군대 내 기밀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많이 염려를 했었죠. 실제로 또 이제 군인들이 SNS에 이제 그 검열되지 않은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 문제를 내긴 했었고, 근데 이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군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물론 일부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불법 도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라는 영향이 점점 나타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말이 핸드폰이지 사실 그 자체 하나의 CPU가 들어간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하던 온갖 일들을 다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단순히 장병들의 사생활이나 여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투지폰으로 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휴대폰만 따로 군인용으로 주는 것이 낫든가 하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직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짤막하게만 여기 말씀을 보태면요. 군에 이제 핸드폰, 우리가 장 교수님 참 말씀 잘해주셨네요. 아마 그 당시 또 이 전화기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컴퓨터 기능이 있다는 걸 정말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그냥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 끝내지 사회적 공론을 통하지도 않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사실 군이라는 것이 저희도 군대 이제 보면 가고 또 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 너무나 부모들이 예. 극성으로 뭐 훈련소 앞에 가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자식이 잘했는지 그 훈련 조교한테 확인도 하고 뭐 그런 상황. 그것은 혹시 인권 내지는 그런 이 무차별한 어떤 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걱정했고 나라에서도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부모하고 소통을 하라라는 문제인데. 예. 사실 지금 이 N번방 이게 코로나 이 사태에서도 탑뉴스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이것이 우리 젊은이 사이에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들어와 있는 발본 대상의 중대 범죄라면 어쩌면 혹시 군인한테 지급되어 있는 핸드폰 저는 전체 다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용도가 안에 들어와서 사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주말에 혹은 밤 늦은 시간에 부모하고 통화하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방을 벗어나서 사실 이 범죄의 대상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지금 한참 20, 30대에 이 병이 들어간다면 사회적 과거의 마약과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마디 못할게요. 지금 저 교수님께서는 부모님들하고 통화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이 사용되게 됐다는데 제가 아는 차원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 시절에 막 풀어닥친 게 군인들도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군도 제한된 훈련 시간, 정해진 훈련 시간 이외에는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이것과 함께 간 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함부로 지시해도 안 되고 또 강압적으로 뭘 요구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갔거든요. 사실은 저도 아까 김진앵커가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저도 반대예요. 스마트폰 지급되는 거 군대에서 필요하다면은 최소한은 허용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걸 지휘관들하고 얘기해보면 지휘관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휘관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왜? 이게 민원이 들어가면 소원이 들어가면 지휘관이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군대 내에서 이러한 정말로 문명의 기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휘관들밖에 없어요. 부대 내에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사용시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최소화시키는 또 최소화시키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보장이 좀 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또 황당한 게 이 N번방 이용자들이 아직도 제2, 제3의 N번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사 힘내세요. 우리가 조주빈이다. 내가 조주빈이다. 해시태그 내가 박사. 아니, 힘낼 사람이 따로 있지 지금 누가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런 황당한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N번방 이용자들이 어떤 이용자냐면 함께 보시죠. 단순한 이용자가 아닙니다. 참가비가 150만 원 고액방 유료 회원 20여 명 자발적 범죄 가담 정황이 드러났어요. 검거된 공범 13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고액방 제보자들은 조주빈이 성매매하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포섭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최대 2, 3회 정도 특정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 영상 촬영의 역할을 조주빈이 맡겼다는 겁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조주빈은 고액방 입장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친 치밀함을 거쳤고 150만 원짜리 고액방은 보증금까지 거두는 등 까다롭게 관리했다. 제보자는요. 조주빈은 워낙 범행을 은밀하게 저질러 소수에게만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주빈을 응원하고 또 이런 이용자들을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로 황당함을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야, 변호사 변호사님. 이거 네. 이용자들 네. 달본 3권 1벌100개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박사다. 아니 누가 누구를 응원해요 지금. 예. 아마도 이제 익명의 그늘에 숨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설마 이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저런 말은 못 할 겁니다. 박사 힘내세요. 예. 이제 자기가 익명으로 돼 있고 설마 자기에서까지 단순히 이용자에서까지 처벌을 하겠느냐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음란한 영상을 올려줘야지만 자신의 잘못된 성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런 식으로 말을 비뚤어진 의식을 좀 표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선 장관이라든가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용자들에 있어서도 그냥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로 처벌해야 됩니까? 방조범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범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뭐 교사범, 공동정범은 같이 어떤 범행을 한 사람이지만 방조범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범인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과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좀 더 심리적으로 응원하는 그걸 방조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고액의 입장료를 주면서 저 사람들의 범죄를 조금 더 용이하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액방 유용자들에서는 적어도 이번에 처벌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아마 발본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주빈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방보다 손석희 사건이 더 파장이 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주빈이 일부러 포토라인에서 그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등을 거론한 이유, 경찰에서 손석희 관련 진술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알 거라 생각했다. 손석희 사장 등 사기 사건이 박사방 사건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경찰 체포 직후 조사에서 손석희 관련된 조서를 3쪽 분량에 진술했다라는 건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조주빈의 인식 자체가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법조계에선 성착취 범행이 훨씬 심각한 사안인데 손 사장 등에게만 사과한 건 성범죄에 대한 조치의 죄의식이 낮은 걸 보여준다. 이거는 뭐 강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조주빈의 인식 자체가 분명하게 뒤틀린 것 같은데 장수호 소장님. 네.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단 1, 그거는 좀 확인돼 보이고 2, 조주빈이 경찰에서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진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세쪽 분량의 진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 수사는 검찰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현재. 상당히 이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사장권이 더 크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관심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런 성범죄보다는 손석희 사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 많으니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일단 별건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손석희 윤장현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당장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 걸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사를 해서 뭐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 수사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피해를 본 공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희대의 범죄자 조주빈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수사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별건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걸 굳이 언론에 우리가 이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조주빈한테 화가 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손석희, 김웅, 윤장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주빈한테 사실 말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주빈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렸다, 야갔다 이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거 조주빈이 저런 전략을 짠 것을 보면서 언론도 우리 같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연예인 뉴스 하나 나오고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행태들을 사실은 조주빈이 보면서 혹은 지난번에도 경찰과 공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에서 나오는 판결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하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조주빈에게는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되겠구나를 전 제공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손석희, 김웅, 윤장현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더라도 이걸 언론에서 너무 떠들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조주빈 위에 있으려면 네 전략이 안 먹혀 라는 식으로 우리 그거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조주빈한테 오히려 전략을 짜는 게 저런 친구한테는 더 먹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손석희, 김웅 이 사건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주빈에게 농락당하는 것 같아 조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언론도 함께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예, 물론 언론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언론에서는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집중한 게 맞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수사를 안 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변호사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주빈 이름에서 그 입에서 손석희와 윤장현 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두 사람이 뭐 고액의 입장상 회원이 아니냐 그런 잘못된 의심도 갔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계속 묶어서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증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경찰이나 검찰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성범죄 관련해서 뭐 관전자가 아니라 별다른 사기 피해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두 개를 같이 사건을 가다면 괜히 오해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윤장현 시장과 손석희 사장은 분명히 조주빈의 사기에 의한 피해자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다른 그 팀의 수사를 하고 성범죄는 성범죄로 다 진행을 하자. 괜히 그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이 그 또 다른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그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건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게 정확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별건 수사를 지휘를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일단 수사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수사팀을 달리해서 예. 아마도 이 얘기가 지금 관심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조주빈이 잡혔을 때 경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에서 손석희, 윤장현 이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왜 빠져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사실은 제기하면서 이 이후로도 이분들의 입장을 또는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덮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 아니겠어요? 조주빈이 얘기한 대로 본인이 경찰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진술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알려진 게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표현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별건으로 수사 지시까지 내렸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수사가 된다면 또 밝혀지겠죠. 예. 저는 우리 장희영 교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저 지금 손석희하고 조주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세요? 이게 조금 더 수사가 들어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조주범의 핵심적인 범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뭘 좀 손대고 있냐면 조지빈이 저지른 일을 범죄 단체 조직을 한 것에 대한 것을 했다라는 걸로 한번 지금 이 법적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고차 사기범 갖고 90몇 명이 11억을 돈을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조직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익 분배 구조가 조직법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범죄단체 조직으로서 인정하지 않아 버렸거든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불과 몇 년 전 아닙니까? 갖고 있다면 이거 수사 못 합니다. 저는 조직 체계가 지금 온라인 방에서는 충분히 범죄단체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익 분배도요. 두목이 불러서 얼마 가져가고 이런 분배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자생적 범죄 조직이 인장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 범죄의 특성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조직 범죄로도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 아까 변 변호사 말씀한 대로 아마도 설마 수사 안 하게 하겠어요. 예. 손석희 윤장의 건은 별건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예. 피해자니까 돈 발려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더불어 결혼식 그리고 주례라는 제목 다뤄봤는데 민주당과 시민당 함께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결혼식 퍼포먼스 홍보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선거 이야기 나가기 전에 여론조사 한 대목 오늘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에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 찍겠습니다. 41.9%, 미래통합당에 찍겠습니다. 24.8%, 민생당 0.7%, 정의당 3.3%, 지지후보 없음 15.8%, 기타 13.5% 응답률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41.9%, 미래통합당 24.9%, 8%인데 지지후보 없음과 기타가 합쳐보면 지금 28%를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당층이 30% 가까이 된다는 건 지금 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요 무당층이 어느 정당으로 지금 보시는 정당 중에 어느 정당으로 후룩 쏟아 들어가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시사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필수 고지 항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국회 전문가 장 수장님, 일단은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주당이 웃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뭐 정확하냐, 뭐 조작되냐 이런 것보다 저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역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 여론조사로 판단을 해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 중도층이 지금 대략 한 29%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야권 지지 성향이냐, 여권 지지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지역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당층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들. 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보면 무당층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무당층 영향이 있었죠.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무당층이 그때도 대략 20, 30%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4월 3일 총선 때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저 흐름대로 갈 것인지 4월 15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9일인가요? 네.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여론조사 이제 고지 못하는 날짜도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입들이 상당히 좀 독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다시 살리자 하는 얘기를 해요. 멀쩡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삼척 동자도 다 제안할 겁니다. 심지어 북한까지 나에 대해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북한이 이렇게 수준이 비슷한 현안들을 갖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한번,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박선설 교수님, 북한이나 민주당이 비슷하다. 상당히 센 발언 했어요. 본인이 상당히 이제 지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존? 지존이요? 북한 정도가 나를 욕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나 민주당이나 네. 똑같다. 이제 김종인 또 위원장이 그만한 또 위치와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선거에서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장의 지금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느냐. 굳이 씨름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삿발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아까 조국 프레임도 한번 걸어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지금 이 선거의 이 파도는 코로나19에 지금 집중돼 있단 말이죠. 저는 여기 흐름을 타야 된다고 봐요. 근데 타잔이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고 빗반의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저는 차라리 직구를 던질 게 아니라 저는 변화구를 던지라 이겁니다. 그래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같이 국난 극복을 하자. 그러나 그 다음에 좀 유연한 대처법이 좀 필요한데 왜 좀 김종인 대표께서 저러고 있으실까? 그래서 아마 한교안 대표께서도 이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모시고 온 어떤 효과를 못 본 거에 대해서 약간 뭐 후회까지는 하겠습니다. 후회까지는 안 하겠지만 기대는 좀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를 추가드리자면 어쩌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 통합미래당의 지금 당장의 미래통합당의 당장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 역할 선거 끝나고도 이기든 지든 이 통합당 안에서의 김종인 정치가 좀 되지 않을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것이 지금 이 선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 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선거의 달인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는 좀 삿바 잘못 잡았어요. 손을 빼서 다시 잡든지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조국 살릴 거냐 경제 살릴 거냐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박성희 대변인 이제 열린민주당 등에서 조국을 살리자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내세웠잖아요. 그걸 좀 변형한 것으로 보여요. 당연하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좀 여당이 고무되어 있는 것 보이죠. 고무대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좀 조국 얘기가 아주 서슴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여기서도 지금 조국을 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김종인 지금 대표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공약도 이미 다 만들어졌죠. 사실은 뭐 공천도 다 끝났죠. 할 수 있는 일은 말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분이 개인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를 간명하게 잘 던지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메시지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믿지 말라는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는 우리 헌법체제를 87체제라고 얘기합니다. 87년에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헌법체계인데 87년 이후의 체제 속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벌어졌을 때 어느 당도 3번까지는 이겼는데 4번 이상 이긴 당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2006년 우파가 이겼던 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총선에서 우파가 이깁니다. 반면에 좌파, 그러나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우파가 아주 참패를 해요. 반면에 좌파는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이번 선거를 좀 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87체제 이후에 없었던 4연속 좌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보고 김종인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선거할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국민은 위대했다. 국민은 절묘하게 견제의 심리를 택했고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결과를 여론과 관계없이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역사의 흐름도 있다 하는 것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네요. 김 대표, 김 위원장에 대한 두 분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당일 저녁에 제가 또 개표 방송하지 않습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8시 반 채널A. 민주당에서는 민주당과 민주시민당은 사실상
하나다, 하나의 당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선거법상 괜찮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동주 후보와 저는 완전히 원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김대중과 더불어 국민되는 정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과 더불어 힘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정당을 강조하는 메시지인데 이런 포스터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 결혼해요.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라는 걸 강조하면서 4월 15일이다. 줄의 문재인 선생님, 더민주와 신랑 더민주군, 신부 더시민 양이 결혼하는데 줄에는 문재인 선생님 본다. 하는 건데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좀 있는데 장 교수님 방금 우리 이 목소리 나갈 때 질문 주셨잖아요. 이거 선거법상 괜찮냐고. 아니, 제가 그 말하니까 또 옆에 선거통, 정치통이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데 너무나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선거법에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건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했을 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보는 사람이 조금 민망해. 이건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똑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정당이든 간에 도대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앞서 그 민주당 홍보 영상 중에 광화문 촛불, 그 촛불이 아마 언제인지를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온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으면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모여갔던, 근데 그 많은 국민들이 모여있던 그 국민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고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불의가 싫고 정의로운 세상을, 공정한 세상을 원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어디 학교 가고 뭐하고 이런 교육적인 불공정,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편법들 이런 것들이 싫어서 나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싸잡아서 민주당이 저는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큰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언이나 실정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촛불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불공정과 싸우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였어요. 사람이 먼저인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이 먼저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 변호사님, 그 포스터, 우리 결혼했어요. 더불어 결혼해요. 포스터, 더불어 민주군과 더불어 시민군의 줄에 문재인 선생님. 이거 선거법상 괜찮아요? 꼼수죠.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는 자기 당이 아니라 상대당을 홍보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를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단순한 정책 연대, 공동 공약 정도는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포스터 자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당명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물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당이 안 나왔어요. 그냥 더민주, 더시민이 결혼하고 줄에는 문재인 선생님이다. 거기 노골적으로 기호 1번과 5번이 만납니다.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원팀과 함께 갑니다. 서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었지만 보는 사람들은 느끼긴 하겠죠. 근데 선거법상으로는 어쨌든 문구 자체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꼼수죠. 예, 그런가 하면 선관위의 지적 때문에 전략이 좀 수정된 홍보 전략 사례도 나왔어요. 앞서서 저희가 봤었던 그 버스인데 1호가 새겨져 있는 쌍둥이 버스, 저희 지난주에 돈식구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선관위에서 정당 버스에 기호 표시 안 된다, 비판이 커지자 슬그머니 기호가 삭제됐다. 선관위에서는 공동공약은 위법이 아니지만 상대당을 홍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페이스북에 시민당의 홍보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 선관위에서 타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이 이렇게 홍보해줄 때는 금지 규정이 없다라는 애매한 표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별로 선관위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되냐 안 되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을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연대나 같이 공동 공약을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하는 것은 오케이.
돼요. 근데 하지만 기자회견 중에 자, 상대방을 이제 투표 독려한다거나 홍보하거나 이것은 안 돼요. 그저 홍보물에 보면 누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지해주세요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결혼해요라는 말을 쓴 거는 그거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예요. 근데 상당히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처음에 위성정당, 남매정당, 자매정당이라고 했어요. 남매정당, 자매정당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 남매와 자매끼리. 예.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DNA 검사는 우리 자녀다. 우리 자녀는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랑 결혼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친상간죄가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 보면서 참 여당답지 못해요. 여당답지 못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언론에 대해서 좀 가지는 아쉬움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이 다이내믹한 변화에 치중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이 지난번에 공약으로 내놨던 게 있었어요. 급하게 철회냈지만 거기에 뭐냐면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한다. 또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난리가 났었죠. 바로 철회를 했죠. 그런데 선관위의 공약으로 등록까지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철회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공약을 그대로 베꼈다가 또 토시 하나 안 틀고 베낀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또 제꼈어요.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이렇게 우스운 모습을 보여도 되는지, 국민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문제를 아주 심대하게 노출한 정당인데 적어도 야당도 아니고 군소정당도 아닌 여당이 이런 당과 파트너가 되고 결혼까지 한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 이 국민 소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요구해도 욕을 하셔야죠. 좋은 질문, 적절한 지적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일야당인 미래통합당하고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고 그렇죠. 초록이 동색입니다. 이번 현 선거에 아쉽지만 현재 현상이에요. 현실이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은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면 분명히 탈법행위로 갈 거 아닙니까? 즉 아까 꼼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 정상적은 아닌데 법 위반은 아닌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간다고 봅니다.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위성정당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굳이 있다면 범여권의 오히려 진보당, 범야권의 국민의당이지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 각 모당하고 저는 일심동체라고 봐요. 법이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막 근친상간이 나오고 막 그런 식이 나옵니다만은 그 호소는 뭐냐면 유권자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말고 그쪽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지한다면 이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집권당으로서 대통령 힘이 생깁니다. 라고 하거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는 미래한국당을 뽑아줘야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정심판을 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꼼수다라는 것은 이미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황교안의 인파이팅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요.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호소 한 대목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선 저부터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습니다.
조국 고위부대 대거 공천을 받아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국 따라하기, 조국의 종자들 막아내고 총선에 나온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 소장님, 네.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 네. 특히 이낙연 후보의 메시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왜 황교안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세요? 단순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개인적 추측이죠? 예, 여유로움의 표현이죠. 음. 그리고 나는 이제 일단 뭐 종로의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넘어서 차기 나는 대권을 노리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야당 후보까지 내가 다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그런 여유로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다 이겼다고 지금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자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좀 여유고 있으니 본인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많은 지원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계속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요청할 거거든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역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격차가 아니라 좀 격차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의 이 메시지, 조국 호위부대 국회 입성 노린다, 조국 종자들을 막아낸다,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결국에는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메시지가 같아요. 조국을 살릴 것이냐, 윤석열을 살릴 것이냐,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메시지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메시지보다는 지역 밀착형 메시지와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선거에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나 큰 담론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미루고 본인은 지역 선거에 상당히 열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요, 민주당 비판을 나섰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요즘 하루는 통합당을 비판하고 하루는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집권 여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일관성 있는 위기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대표, 원내대표, 선대위원장 다 따로 즉흥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남에 갔을 때는 통합당을 막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당이 초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늘 한 조간씩에 나왔습니다. 보셨듯이 정의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인데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후 단일화가 성사돼도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안 된다. 이 단일화가 돼도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고 근데 지금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지금 심상정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녹록지 않게 나오고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경합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상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정의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쇄전 단일화 추진은 불발됐다. 경남 창원 성사 정의당 민주당 단일화 양정처리 거부로 무산됐다. 인천 연수울 단일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 그 심상정 후보가 양정철 원장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여영국 정의당 창원성사 후보는요. 창원 시민의 단일화 염원을 짓밟은 양정철의 오만과 무례함에 단일화 안 해줬다고. 여영국 후보는 지금 양정철 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이 위기감 느낄만 합니까? 박 대변인? 네, 위기감 느낄만 하죠. 지금 사실은 이런 표현을 봤어요. 인터넷에. 정의당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선거법을 통해 가지고 교섭단체까지 지휘까지 참여할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지금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태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정치하기 쉬운 당이었거든요. 여당, 야당 관계없이 자기들의 중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비판만 하면 됐었던 당이에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의당의 행보를 지지하는 딱 5% 가까운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무너졌어요. 어디서 무너졌냐면은 조국 정국에서 무너졌고 선거법 정국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스텝이 꼬인 거죠. 스텝이 꼬이면서 원하던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지금은 대표조차 당선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 위기감이 결정적으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위기가 되는 상황에 정의감은 좀 고민이 없을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꼼수 정당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는 아주 상징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국난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일 통합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찐 돼지와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배가 많이 부른데 거기다가 자기 기생충 먹고 살 것까지 달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득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는 총선 전에 다 돌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궁금함도 좀 들고. 네. 저는 이제 총선과 관련돼서 안철수의 정치 행위는 점수가 참 좋았다가 대구 그 의료 봉사할 때요. 좋았다가 좀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개인적 견해죠. 사실 본인도 하고 있는 게 쇼거든요. 거대 야당이 쇼만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뭐 뛰겠다는 것인데 저것은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총선에 최선을 다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공천을 하면서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공천을 잘했어야 했다. 그렇죠. 국민의당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의 희망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꽈락을 저는 면했다고 보고요. 과연 몇 명이 의석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퍼포먼스가 의원 숫자 늘리는 도움이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저런 행위가 이제 마감이 되면 대신 안철수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턱걸이를 하면 이번에 3% 이상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향후 뭐 대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정치에 불신은 남아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좀 아니다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 3알로에서는 오늘 미처 다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시문아 씨가 선거판에 떴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못한 이야기들 차분차분히 한번 2, 3알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